공자라는 분이 얼마나 현실주의적이고 실증적인 사람이냐, 특히 학문을 하는 자세에 있어서 실증주의적이냐, 이제 그걸 아주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그 이제 여러 가지 그 문구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릴 때 문헌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 그 몇 가지 예를 이렇게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수원 화성이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될 수 있는 것은 원래 원형이 보관되어 있지 않으면은, 원형이 제대로 유지되어 있지 않으면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수원 화성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6.25 때 특히 파괴되고 그래가지고 거의 일부 성벽이라든가 이런 것 뒤에는 찾아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기록이 정확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석공이 몇 명, 목수가 몇 명, 뭐 그래가지고 노무비 같은 거 그런 것들까지도 상세히, 그것도 누구 명예에서예요? 정조라는 탁월한 군주의 명예에 의해서 그런 것들을, 그리고 이제 그 심사, 유네스코에서 심사를 하면서 거의 세계적으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마 이제 다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은 원형이 보존되지 않으면서 기록에 의해서 복원을 해가지고 세계 문화유산에 올라선 거의 몰라도 유일한 경우, 그런 정도로 사실은 지금 본 문구하고 연관시켜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차원이다 그 말이에요. 공자라는 분은 항상 본인이 이야기를 할 때 자기는 얼마나 옛 문헌을 중시하고 실증적인 차원에서 그것을 고증해 나가는 것을 중시했냐 하면은, 그 수리편에 보면은 그런 그 문장이 있어요. 너무나 유명하죠? 무슨 이야기예요? 수리부작이다. 너는 수리편에 나오니 수리부작이다. 자기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서술하고 이렇게 설명만 상세히 이렇게 해왔지, 저술만 했었지 창작한 것은 없다. 그런 정도로 역사적인 어떤 문제라든가 실증적인 것들을 중시해왔다 그 말이죠.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펴다, 설명하고 서술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가 한자로 뭔 책 같은 것을 만들어낼 때 저술이라는 말을 쓰죠, 이렇게. 저술. 이때도 자, 저술이다 그 말이에요. 같은 내용이에요. 이 저자가 나타낸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저술하면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책을 만들어낸 것 같지만 사실은 저술이라고 한 말 자체 안에는 옛 문헌이라든가 역사적인 사실, 문화, 이것을 잘 정리해 가지고 서술하고 기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옛 문헌이라든가 자료가 근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저술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요즘 현대인들이 약간 좀 혼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자기라고 하는 것, 순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문화적인 사실, 역사적인 사실, 모든 것들이 옛 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알기 쉽게 순서적으로 정리하고 기록하고 서술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술이고, 그래서 저술. 그렇고 이 장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뭐예요? 예? 창작이다 그 말이에요. 창작. 전혀 없는 데에서 새로운 사상이라든가 문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창작이에요. 그러니까 술과 착은 전혀 내용이 틀리죠. 그런 정도로 공자는 좋게 이야기하면은, 아까 몇 번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실증적 자료를 중시했고, 그 다음에 근거가 없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았다. 지금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기나라 예법은 기록이 없기 때문에, 증이 없기 때문에 뭐예요? 내가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라 예법은 많은 기록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할 수가 있다. 문헌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마찬가지로 은나라 것들도 그렇다고 그랬죠. 그런 정도로. 그래서 술과 착이라고 하는 개념은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공자의 학문을 하는 태도이면서 또 하나는 뭐예요?
공자의 겸양한 마음, 굉장히 겸손한 마음까지도 여기에 나타나 있다. 그렇게 읽어볼 수가 있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런 데에서 바로 공자라고 하는 분의 역사관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공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역사가 뭐가 있습니까?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자, 사서 삼경 그렇게 하지만 오경 중에 하나인 뭐가 있어요? 유명한 춘추라는 역사책이 있죠. 춘추.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을 공자가 지었다. 그걸 누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냐면은 문헌상으로는 맹자가 처음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춘추라고 하는 오경 이제 후대 와서 이제 경서로 들어가죠.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사실은. 예? 양도 방대하고 아마 글자 수가 16,000자 이상 이렇게 될 거예요. 양도 방대하고 그리고 워낙 문장이 짧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춘추라고 하는 경문 자체를 읽기가 상당히 난해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그런 각도에서 이렇게 접근을 이렇게 해봤지만은 그 양 자체도 방대하고 그래서 다 봐본 적이 이렇게 없기는 해요. 그러나 어떻든 간에 이 춘추라고 하는 것. 근데 공자가 춘추를 어째서 역사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비평서라고도 해요. 공자의 역사관이 이렇게 잘 나타나 있는 그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8.1편 문장이라든가 아까 수리 부작이라는 수리편 문장이라든가 이런 것들하고 다 지금 공자의 역사관이 나타나 있는 일맥상통한 말이라고 금방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우리가 춘추라는 책을 한번 오경에 들어갔는데 자, 오경 하면은 5개의 경전이죠. 유교에 뭡니까?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3경이고 거기에 뭐하고 얘기하고 춘추하고 얘기하고 춘추하고 그래서 오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어떻든 간에 춘추는 역사책에 세워져 있는 말이에요. 이 춘추라고 하는 역사는 춘추라고 하는 공자가 편찬했다고 그렇게 합니다. 편찬했다고 전해지는 춘추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역사냐면은 노나라의 역사예요. 그러죠? 노나라의 역사인데 BC 722년부터서 BC 481년 뭐 이런 정도까지 노나라 은공이라는 임금부터서 군주에서부터서 그 다음에 공자가 살았던 애공 때까지 애공 12년 또는 애공 뭐 14년 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애공 때까지 애공이라는 군주 때까지 얼마 기간이에요? 242년간의 노나라의 역사입니다. 노나라의 역사. 그것을 공자가 원래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노나라의 사서예요, 사서. 그것을 이제 근데 그 원래 있었던 것들은 이제 우리가 찾을 수가 없고 공자가 지었다라고 하는 그 춘추. 그런데 그것 자체도 지금은 공자가 지었다고 하는 춘추의 원문 자체는 없어요. 바로 이 춘추를 갖다가 다시 이렇게 해석 분석해 냈던 책이 3가지가 있습니다. 춘추 좌시전하고 춘추 공양전하고 춘추 공량전하고 여기에서 경문을 찾아낸 거예요. 자, 거기까지는 내용이 좀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오경의 하나에 들어가고 있는 이 춘추라고 하는 것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공자께서 편찬하셨다고 하는 노나라 초창기 은공 때부터서 공자 당년에 당년인 애공 때까지의 242년간의 노나라의 역사다. 자, 이 춘추에 관련해 가지고는 항상 뒤따라 다니는 문장이 말이 있습니다. 단어가 하나는 춘추 필법이라는 것. 역사를 기록할 때 춘추를 짓는 듯한 공자의 그런 필법을 따라야 된다. 그래서 자, 춘추 필법이라는 말하고 자, 춘추라는 역사책 속에 대의명분이 살아있다. 인간이 살아가야 될 일,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 그래서 춘추 대의라는 말이
춘추 대의란 말이 있고. 자,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을 해가지고, 춘추라고 하는 역사책이, 공자가 편찬했다고 하는 역사책이, 가장 정확히 표현하는 말은, 미연대의입니다. 자, 미연대의. 아주 적다라는 그런 의미죠. 아주 미미하다. 그래, 미미하다. 그런 의미고, 막 글자가 어는 말씀은 짜고, 대의. 큰 의로움, 큰 뜻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간략한 문장으로, 아주 간략하고 적은 문장으로 어째요? 엄청난 뜻을, 대의 명분을 갖다가 포함시켰다. 나타냈다. 그래서 미연대의라는 말로 춘추를 갖다가 대표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요 말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공자는 역사를 기술을 할 때, 춘추를 편찬할 때, 딱 사건 중심이면서 그 사건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비평을 이렇게 가하면서 썼지 않습니까? 그럴 때 무엇에 입각해서 썼느냐면은 대의 명분이 어쩌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느냐, 이런 대의 명분에 입각해가지고 엄중하게 썼다 그 말이죠. 엄중하게. 심지어는 잘하는 제자조차도 공자가 춘추를 쓸 때 관여를 하지 못했다. 그런 정도 굉장히 객관성을 띠면서 아주 엄정한 대의 명분을 앞세워서 썼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런 것들이 이제 춘추라는 내용에 보면은 단어 하나를 쓸 때도 굉장히 구분해서 썼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 것은 어째요? 임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죽이는 것 자체는 반역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랬을 때 임금이나, 그리고 부모가 서로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자식이 부모를 죽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그것은 대의명분에 어긋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를 쓸 때도 지난번에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나 임금을 죽이는 것을 시라고 쓴다고 그랬죠? 시라고 쓴다고 그랬어요. 시라고. 임금이나 부모, 윗사람 죽일 시.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뭐라고 해서? 그냥 죽이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뜻을 굉장히 구분을 해가지고 서로 옳다 할지라도 대의명분에 어긋나는 것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여러 가지 문구 속에서 다, 예를 들어서 죽음을 나타낼 때도 어째요? 황제가 죽었을 때하고 임금이 죽었을 때하고 제후가 죽었을 때하고 일반 사람이 죽었을 때도 다 틀리죠. 그래서 죽었다라는 표현 하나만 보고도 저 사람이 사회적으로 살아오면서 어떤 위치를 누렸는가를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모 대통령 죽을 때 뭐 사망이라고 할 것이냐, 뭐 서거라고 할 것이냐, 그러죠.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모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비난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서거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모 대통령이 죽었을 때는 그냥 사망 그랬죠. 사망은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천자가 죽었을 때는 무너졌다. 천지가 무너졌다. 그래서 붕이라는 말을 쓰죠. 붕어. 붕. 그 다음에 제후가 죽었을 때는 훌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다음에 요즘에 와서는 이제 또 뭡니까? 서거. 서거라는 표현도 이렇게 쓰고, 그냥 일반적으로 죽었을 때는 사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여러분이 해당 안 될 수 있겠지만, 그냥 돌아가시면 그냥 서거하셨다. 기세기후 서거, 이런 표현은. 그래서 하여간 상당히, 그렇지만, 이렇게 표현 자체를 달리 했다. 그 말이에요. 다른 나라를 침범할 때도 표현 자체를 달리 했어요. 이렇듯이, 그렇게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해서 엄정한 그런, 의리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역사를 기술해 나가는 것. 그것도 연도별로, 그리고 정치적인 사건 중심으로. 그것이 바로 공자가 춘추를 편찬했던 그런 역사 기술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춘추 필법이라는 것은 엄정하게 대의명분을 중심으로 했다.
그 다음에 춘추대의라는 말도 거기서 나왔고, 미연대의는 아주 적은 문장으로, 사소한 문장으로서 그랬다. 예를 들어서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주나라 천자가 제후한테 갔을 때, 그때는 주나라 천자가 세력이 약해졌을 때는 제후가 오락해서 좀 참석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어째요? 제후가 부른다 해서 천자가 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당시의 천자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는 안 갈라야 안 갈 수가 없죠. 요즘 세상도 그러잖아요. 누가 실권을 가지고 있냐? 직위는 훨씬 더 낮은데, 아따, 그래도 좀 참석 좀 하십시오. 그러면은, 아니 꼽지만은 가요, 안 가요? 가지요. 그런 상황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공자는 뭐라고 표현하느냐? 제후가 불러서 천자가 간 것이 아니라 그냥 그쪽에 사냥 갔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후대에 와서 그때의 시대 상황이라든가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경제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는 정확하게 고전이라고, 고전, 경전, 이런 것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것이 지어졌느냐. 그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지었을 때 그 시대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그 전체적인 시대 상황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살고 있었던 그 당시의 시대 상황. 그런 것들이 알지 못하면은 문장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다,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경우에도 똑같은 경우예요. 아까 송나라라는 나라는 춘추시대 때 어떻게 생겨났고, 기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겨났고, 하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은이라고 하는, 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떻게 생성이 되어 있는가. 그런 것들이 개념이 안 잡히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문장은 전혀 의미상통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논어 같은 경우도 이제 대표적인데, 하물며 여기 지금 춘추라는 이 책은, 역사책은 그런 것들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장, 어떻든, 크게 그렇게 나타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춘추를 읽기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일반 사람으로서는 거의 이제 불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공자의 학문적 태도 또는 역사관, 이런 것들이 바로 춘추에 이렇게 잘 나타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